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모험의 신박 오늘 1월 19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2026년 새해가 되면서 새해 인사 나누신 게 아마 얼마 전이실 거다라고 다들 느끼실 건데 벌써 1월 19일이 됐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저도 아주 꿀맛 같은 주말 보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쉴 줄을 모르네요. 와, 4,900을 넘고 있습니다. 대단한 시장입니다. 자, 댓글 읽으면서 웜의 소통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인 맡기고 공부하면서 미안해하면서 편히 지내고 있습니다. 손자에게 2천만 원 주고 싶은데 채슬리의 손자 이름으로 가입할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네, 손자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굉장히 기억에 남는 분이 180일 된 애기인가? 네, 그 할아버지 그 다음에 따님 그리고 사위 그리고 애기 이렇게 같이 오셔가지고 그 애기 이름으로도 계좌를 트고 이름을 맡기셨어요. 그게 벌써 이제 한 1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수익이 아마 좀 꽤나 있을 것 같은데 워런 버핏이나 시게루 할아버지의 특징이 일찍 시작하셨잖아요. 워런 버핏이 11살 때부터 시작하셔가지고 그 50만 원, 500불. 그때 500불은 뭐 지금 50만 원은 아니죠, 물론. 그렇긴 한데 11살 때부터 시작하셨기 때문에 지금 96세가 되셨을 때 재산이 어마무시하잖아요. 복리의 마법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찍 하는 게 맞습니다. 랩 가입 때문에 채슬리 전화했는데 어쩜 그렇게 친절한지요. 좋은 전무님 좋은 성품이 직원들 통해서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희소해야 된다고요. 희소하면 나의 몸의 가치도 올라가는데 내 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희소한 직업을 해야 되는데 모두가 지금 의대 보내려고 하는데 의사분들이 아무래도 희소하니까 높은 고소득을 받으시는 거고 근데 제가 그러거든요. 저희 대학생 인턴들한테 나도 지금 의대 가라고 지금 다시 공부하라면 못한다. 정말 힘들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처럼 나가서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가슴이 터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나보고 의대 가라고 하면 못할 거다. 그만큼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는 희소한 사람만이 전국적으로 1등에서 한 1000등 돼야 되나요? 네, 그렇게 의대를 가서 의사 선생님이 되시는 건데 그것도 나 스스로가 희소해지니까 몸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근데 쉽게 좀 그렇게 힘 안 들이고 쉽게 희소해지는 방법이 있다. 그게 친절한 거라는 거죠. 참 요즘 애들답지 않게 참 표정도 밝고 친절하고 긍정적이고 스스로 알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오도령의 탄생 말씀드렸죠. 네, 오도령 어머님이 지난주 왔다 가셔서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면서 오도령이 옆에 세워놓고 전무님 정말 감사하다고 막 네, 근데 진짜 보배 같은 직원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오도령의 그 애티튜드 전화가 왔을 때 바로 전화를 딱 땡겨 받으면서 안녕하세요. 그때는 인피니티 투자자문이었거든요. 인피니티 투자자문입니다 하면서 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인턴인데 저희 회사 생활한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그 전화를 바로 땡겨 받으면서 딱 설명하는 거. 그 애티튜드에 제가
내가 회사 이번에 나가서 차리게 됐는데 와서 우리 회사 직원 안 할래? 했더니 따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그 애티튜드 하나가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요즘 아이들 같지 않네. 저희 직원들, 저희 인턴 학생들한테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내 자신이 희소해지는 방법.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참 인사도 잘하고 친절하고 적극적이고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내가 이 자본주의, 혹독한 자본주의에서 어느 정도는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이미 저는 학교도 좋은데 못 갔고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김성웅 회장님이 그 강연에서 얘기했다고. 어느 백화점 갔더니 정말 인사를 잘하는 주차, 그 갤러리아 백화점이거든요. 그 갤러리아 백화점 딱 들어갈 때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뜨거운 한여름이나 한여름 때도 우산 들고 그러면서 양산이죠. 양산 들고 인사를 거의 한 70도, 70도에서 한 90도로 합니다. 그거 보고 우리 회사로 스카우트 하고 싶다. 얘기했더니 오늘만 저한테 스카우트 제의가 뭐 4건, 5건, 10건 뭐 들어왔다는 거죠. 희소, 나 스스로 희소해지면 찾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내 값어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생을 참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딴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내가 맡은 일에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Work hard and be nice. be nice. 요 be nice가 안 돼서 참 보면 난 열심히 살은 것 같은데 왜 사람들 이렇게 내 인생은 왜 그런가? be nice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뭐 똑같은 말을 여러 번 이렇게 해드리긴 한데 참 중요한 얘기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빨간머리애님께서 저도 주주 되고 싶네요 하셨고요. 나중에 정말 이 업을 접어야 되겠다 싶을 때 저희 인턴도 오래 하시고 저희 채밀턴 하시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소통하고 이 어려운 주식시장을 애환을 서로 느끼면서 함께한 동지분들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랩 상품 가입하고 왔어요. KB증권 가서 보니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더군요. 전무님 대댓글도 다 읽으시는군요. 댓글을 읽으면서 글 쓰신 분들이 어떤 분일까 추리해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 정 부장님이 보면 그 댓글에다가도 댓글 이렇게 막 달아주는 걸 보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be nice 하잖아요. 아주 나이스 하십니다. 우리 정 부장님. 동생한테 목표 전환형 추천했는데 상승장에 발목 잡힐까봐 망설이다가 가입을 못했대요.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망설여지고 오르면 올라간다고 망설여지는 마음이 이해됐어요. 멀리 보고 들고 가면 괜찮을 텐데 마지막 칼럼 동생한테 공유해야겠네요 하셨는데 몇 번 이렇게 권유를 해보시고 그 성격이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항상 연 2, 3% 확정 수익에 확정 이자에 익숙해져 있으신 분들이 그리고 그 전에 주식을 포모처럼 한번 했다가 크게 손실난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은 주식 잘 못하실 거예요.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런 분들이 못 견디다가 마지막에 아닌 것 같아. 이게 6천만 가는 장이니까 그냥 투자해야 될 것 같아. 예, 그럴 때가 진짜 고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끝까지 안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끝까지. 그 노동소득을 녹아내리는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부동산, 내가 꼭, 재테크로, 주식은 너무 불안하고, 네, 그러면 집 한 채에서 1+1 정도 가져가시는 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한테 맞는 투자 하시면 됩니다. 전문님, 우리 큰애 며칠 전에 라식 수술했어요. 전문님 경험담을 방송으로 듣고 걱정하는 마음에 좀 더 기다려보라고 했는데 그냥 엄마랑 가서 했더라고요. 상담을 해보니 각막이 보통 사람보다 1.5배나 두꺼워서 라섹 뭘 해도 괜찮다고 하네요. 내일 아침에 축구 갈 거라고 했는데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토요일 아침에 왔는데 모르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근데 뻘쭘하게 서 있길래 제가 이쪽으로 와서 같이 그 패스 주고받고도 하고 그 다음에 공 안 떨어뜨리기, 네, 그것도 같이 하자고 하고,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태윤인 줄 모르고. 그래서 한참 이제 그렇게 같이 연습하고 같이 또 경기 뛰고 했는데 저희 팀장님이 보시더니 저번에 아버지랑 한번 같이 왔던 그 아들 아니냐고 해서 아닌데요 하고 다시 한번 봤거든요. 봤더니 태윤이인 거예요. 안경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윤이였구나 했더니 라식 수술했습니다 하면서, 네. 라식 수술 해놓으니까 키도 큰데다가 인물도 훤 해가지고, 네, 아주 훤칠한 훈남이 돼서 왔더라고요. 토요일 아침, 일요일 오후, 시간 될 때마다 공차로 오라고 하면 됩니다. 이 새벽에 정석으로 끝까지 주행했네요. 12시간 전이니까, 아니, 새벽 몇 시에 들으신 거예요? 금요일에 국장 모두 매도했었어요. 원하는 금액이 오전에 찍히길래 바로 이후에 더 올라도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반드시 기회는 언제든지 온다고 생각하니 그때를 위해 날카롭게 있어 봅니다 하셨습니다. 와, 우리 하트님. 박사랑님께서 첫 댓글 달아요. 눈팅만 하다가 큰 머리 큰 말씀에 밥 먹다가 웃음 터져서 네. 제가 웬만한 모자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야구 모자 있잖아요. 베이스볼 캡이라든지 모자가 잘 안 어울려요. 네. 머리도 크고 얼굴도 큽니다. 얼굴도 크다 보니까 모자가 잘 안 어울립니다. IRP에서 2차전지 ETF를 플러스 45%를 마이너스 48%에서 매도했던 트라우마로 이제는 적당한 수익이 날 때 너무 팔고 싶으면 꼭지에서 떨어졌더라도 과감하게 매도하고 그날 다시 매도 가격보다 더 싸든 비싸든 10에서 20%를 재매수하는 방법을 쓰니 계속 들고 있었으면 더 수익을 낼 수 있었겠지만 2차전지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후회하지 않고 있어요. 상승장이라 그런지 계좌가 잘 불어나고 있어 저의 필살기가 된 것 같아요. 채를 공부하며 지혜가 생겼어요. 이하숙님이 굉장히 큰 걸 깨우치셨는데요. 네. 그 마이너스 나는 종목 있잖아요. 그 마이너스가 나고 특히나 이 고점 치고 떨어질 때 이게 주식을 왜 못 파냐면 에코프로 같은 거 160만 원 찍었을 때 보면
그 160만 원에 내가 저때 팔았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순식간에 오버슈팅, 그거는 그 공매도 숏 스퀴즈로 발생한 거거든요. 그 마치 신용 반대 매매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확 빠졌다가 올라오는 거. 근데 확 빠졌다가 올라온 걸 보면서 내가 저때 샀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봉으로 봤을 때 밑골이 쭉 달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내 몫 아니다라고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윗골이 쭉 달고 내려온 그런 비석형에서 그 최고가 보면 뭐 96,800원 이렇게 찍혀 있고, 그러면 다들 내가 95,000원만 가면 팔아야지 이러는데 그 가격 안 옵니다. 그거는 숏스퀴즈 때문에 발생했던 거고, 밑으로 떨어진 것도 반대 매매에 의해서 발생했던 그런 일시적인 급락이기 때문에 밑골이 쭉 달고 긴 꼬리나 윗골이 달고 쭉 내려온 거나 그 꼬리를 잊어버리셔야 돼요. 꼬리를 잊어버리고 보통 그런 큰 꼬리가 나오면 못 올라가거든요. 거기에서 물린 분들도 보면 거기 다시 오면 팔아야지 하면서 매물이 잔뜩 이제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반대 매매 당한 사람도 내가 반대 매매 당했는데 그 가격 오면 나 다시 사야지. 그 가격에 다시 살 기회를 안 줍니다. 그래서 물렸다 싶을 때 과감하게 그냥 팔고 내가 이 주식을 그 다음날 다시 살 건가 생각해 보면 팔고 나면 안 삽니다. 왜냐하면 계속 질질질질 흘러내리는 그 나쁜 하락 모멘텀에 이 흘러내리는 주식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팔고 내가 다시 살 건가 보면 안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보면 MP 시스템에 실제 AP에서 로스컷을 뭐 몇 퍼센트 손실나면 손절 이런 거 없거든요. 근데 MP에는 제가 그 방법을 그 규정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포트폴리오에 넣었는데 마이너스 25% 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강제로 청산하게끔 하고 그 다음날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이 주식을 그러면 이 가격에 다시 넣을 건지. 그렇게 강제 청산해놓고 보면 갑자기 뭐가 홀가분해지면서 그 주식 다시 안 사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주식은 들고 가면 안 되는 주식이잖아요. 근데 강제 청산 당했을 때도 아니야, 이거는 이 주식에는 내가 반대 매매 당했지만 그래도 이 가격에는 내가 붙들고 있어야 돼. 그런 확신이 드는 주식은 다시 재매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하숙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걸 깨우치셨어요. 2차전지 ETF 때문에 소중한 노하우가 생기셨습니다. 요즘은 불장이라 저희 남편은 매일 행복에 젖어 있는데 마지막 칼럼을 들으며 웃음이 났습니다. 그렇게 일희일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한 달간은 휴가로 히말라야에 가게 되어 주식의 희노애락에서 빠져나오게 되어 안심입니다. 고도 높은 산을 오르다 보면 아무 생각이 안 나게 되거든요. 와, 히말라야를 가신다고요? 남편이 무사히 산행을 마치고 돌아오길 바라며 그때까지 쭉 상승장이길 하셨습니다. 히말라야가 됐던 큰 바다였던 자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 참 아둥바둥 사는데 그죠? 내가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나 생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전무님이 목표 수익을 설정하라는 말씀 되새기며 설정한 목표가 매도 후에 오르는 것에는 전혀 미련이 없습니다. 매일 방송 들으면서 마음 근육을 키운 덕분입니다. 우리 또 정부장님께서 마음 근육장 체슬리 프로틴 적당 섭취 효과군요. 네.
장중조정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국장이네요. 월간 전망에서 정강후약을 말씀 주셨는데 월 후반기로 들어가는 월요일부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번 주 유매 불망은 20%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 약간 윗꼬리 또 만들고 월 후반으로 가서는 약간 좀 토해낼 거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모닝브리프 때 야 이거 주식을 들고 있던 사람은 팔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고 왜냐면 살려는 사람이 좀 빠지면 사야지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주변에 너무 많다 보니까 야 이게 아직까지는 이 매도를 하면 안 되나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런 느낌이 들다가 갑자기 해외 시장이 확 무너지면 그러면 또 분위기가 이제 싸하게 바뀔 수도 있긴 합니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관세를 막 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무래도 좀 찜찜하기는 하고요. 그렇게 미국이 보호무역으로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보호무역 한다니까 미국 기업들이 되게 좋았잖아요. 주식이. 근데 보호무역으로 가면 갈수록 미국 기업이 고립이 되는 시기 되면 그러면 결국은 오히려 악재가 되는 거죠. 고립이 되면 될수록 전 세계가 이 국부론의 협력 체제로 가야 부가 증가하는 거니까요. 9월 말에 군대 갔던 우리 지훈이 100일 휴가 나왔다가 어제 복귀했어요. 지나간 자리가 텅 빈 것 같아서 아쉽지만 며칠 동안 못했던 공부 열공하렵니다. 그러니까 저희 형님 아들, 저희 조카도 9월에 군대 갔다가 지난주 휴가 나와가지고 어제 같이 또 축구하러 나와서 같이 축구했었는데 2월 초에 남편이랑 서울 갈 일이 있는데 북콘서트랑 날짜랑 딱 겹쳐서 너무 설레했는데 오잉? 오전에 하는군요. 네, 그날 10시부터 12시까지 마포에서 할 겁니다. 아마. 질문이 있는데요. 앞전에 퇴직연금을 일반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들은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회사에서 1년에 한 번 연말에 국민은행 계좌로 퇴직연금이 들어오거든요. 마지막 칼럼 너무 좋아요. 근데 광고가 너무 많네요. 조깅하거나 집안일 하면서 듣는데 기사 하나에 광고가 계속 기사 하나마다 광고가 나옵니까? 또 대댓글로 써주셨지만 네, 광고 설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주식의 장은 비유가 다른 사람이 있기에 장이 형성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벌고 싶다는 생각을 하되 본인의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공부가 된 기본의 이성으로 자신의 컨트롤하며 승리의 길로 접어들지 않을까요? 구두 개입은 뭐예요? 그냥 말로 하는 거죠. 이번에 한국은행이었나요? 우리나라 정부였나요? 예, 환율이 이거에 용납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로 겁주는 거. 그냥 구두 개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0 넘어까지 주식의 주자도 모르다가 작년 9월부터 우연히 채슬리 아침 브리핑이 인상적이라서 뭔지나 알려면 자기 주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ISA 계좌 하나 트고 11월쯤 연금저축 600 한도 채우는 걸 증권사 계좌에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연금저축 증권사 계좌를 튼 초짜입니다. 아직은 총 1000만원 남짓이고 현업이 있어서 인턴하기도 시간 제약이 있긴 한데 질문이 있습니다. ISA 계좌와 연금저축에 있는 건 나중 예를 들어 1년 후 일임하고 싶으면 합산은 안 되는 거죠. IS 계좌하고 연금저축 계좌는
일임이 안 됩니다. 그리고 1억, 2억 이렇게 자금이 3억이 안 되시는 분들은 증권사 랩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의도의 채슬리라는 곳에는 투기와 투자를 지도해주는 여러 사부님들이 있으니 그 중에서도 조바심을 다스리고 꾸준함을 키울 수 있는 그곳, 추가로 인문학적인 웜의 신박, 웃음을 주는 증시만평 사부님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해외 투자액은 일본의 25% 정도입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가 일본의 절반임을 감안하면 아직도 우리는 해외 투자가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축적된 자본 개념으로 좀 생각을 또 해보면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은 GDP, 1년 GDP잖아요. 1년 GDP가 절반 정도인데 인구 쪽수도 인구수도 우리보다도 2배가 더 많죠. 2배가 더 많고 축적된 자본의 규모가 아직까지 일본의 한 4분의 1 됩니까? 일본의 전체 가계의 순자산이 얼마인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일본 가계 순자산. 일본 가계의 금융자산이 2286조이고요. 지난해 국민 순자산이 2경 4천조를 돌파했습니다. 1인당 가계 순자산은 2억 5천만 원을 넘어 일본을 제쳤고요. 1인당입니다. 1인당. 1인당 가계 순자산이 일본을 제쳤다고 하니까 그리고 국민 순자산 가운데 부동산, 토지 플러스 건물이요. 1년 전보다 430조가 많은 1경 7,100조 정도.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우리나라 주택 시가총액은 7,158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국민들 순자산이 한 1경 5천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부동산만 1경 7천조군요. 부동산만. 그리고 전체 부동산 금융자산 다 합쳐서는 2경 4천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하고 비교는 제가 좀 더 조사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밴드의 지속성장 라운지라는 명칭으로 초대되어 투자를 유도하는 중인데 이 방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4층이 의심스러우세요. 네, 밴드, 뭐 카카오 무슨 채널, 네, 텔레그램, 네, 그런데 전부 4층입니다. 1000% 네, 4층 맞습니다. 네, 4층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100조 샀다. 최대 큰 손이 된 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작년 11월까지 663억 달러 매수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의 개인 기관 투자자와 연금이 전방위로 미국 주식 투자를 늘리면서 지난해 한국인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가 주요국 중에서 사실상 최대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미 재무부의 외국인 미국 증권 투자 내역 통계를 분석해 본 결과 지난해 1월에서 11월 한국 투자자는 미국 주식을 총 663억 달러 약 98조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12월까지 따지면 100조 넘게 샀네요. 이는 조세피난처라는 특수성이 있는 케이먼군도 아일랜드를 제외하면 미 재무부가 집계한
77개국 중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한국이 미국 주식 최대 순매수국에 오른 것은 관련 통계가 나온 2020년 이후 처음이고요. 지난해 외국인의 미국 주식 전체 순매수액 6,261억 달러 중에서 11%를 한국이 차지했습니다. 야, 우리나라가 참 전 세계 물동량, 교역량에서도 크게 차지를 하는데 참 이 작은 나라에서 미국 주식 전체 순매수액의 11%가 우리 대한민국이 산 겁니다. 여기 나오네요. 표에. 국가별 미국 주식 순매수액의 한국 663, 노르웨이가 639, 3위는 싱가포르이네요. 4위가 프랑스, 5위가 스위스입니다. 자, 한국 다음이 국부펀드 운용 등으로 미국 투자가 많은 노르웨이가 639억 달러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지금 보면 일본 안 나오잖아요. 일본이 126억 달러. 야, 우리의 5분의 1밖에 안 되네요. 5분의 1밖에. 대만이 98억 달러. 아시아 국가도 앞지르면서, 다른 아시아 국가도 앞지르면서 확실한 큰 손으로 올라섰습니다. 2024년에는 싱가포르이 1위였고요. 한국이 149억 달러를 순매수해서 당시에는 7위였다고 합니다. AI 호황을 이끄는 미국 주식을 한국 투자자가 대거 사들이면서 지난해 9월 달러당 1,400원을 넘어선 원화 환율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있고요. 정부가 지난해 12월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로 들어오면 양도세를 면제하겠다는 조치까지 내놓았지만 연말 잠시 줄었던 미국 주식 매수는 새해 들어서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남우 회장은 상법 개정 등 한국 주식시장의 체질 개선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 투자자의 신뢰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지난 수십 년간 부진한 증시를 경험한 한국인이 한국 시장을 오히려 역차별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약간 좀 씁쓸한 현실이다, 그죠? 네,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시장인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주식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놓고 무너지는 80년 대서양 동맹. 자, 트럼프 그린란드와 군사훈련한 나토 8개국에 대해서 10% 추가 관세 때리겠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사진은 지난 17일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주민들이 그린란드 국기와 그린란드는 판매용이 아니다 라는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수도 누크에 있는 미국 영사관 앞에 모여서 항의 집회를 열고 있는 장면이네요. 네, 그렇네요. 그린란드 is not for sale.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합동 군사 훈련에 참여한 나토 국가의 관세 폭탄을 예고했고 유럽이 반발해서 정부 공동 성명까지 내면서 대서양 동맹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럽 일각에서는 영내 미군 기지를 폐쇄할 수 있다는 격한 반응까지 나오고 있고요.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80년 가까이 서방 민주 자유 진영을 지탱하는 근간이었던 이 최대 군사 가치 동맹이 회원국 간의 영토 싸움으로 붕괴 위기까지 몰린 겁니다. 네, 트럼프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10% 그리고 6월 1일부터는 25%의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요. 이 관세는 그린란드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매입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는 부과된다고 했고 앞서 나토 회원국인 이들 8국은 트럼프의 그린란드 병합 야욕을 실체적 안보 위협으로 판단하고 그린란드 합동 군사훈련 북극 인내 작전에 자국군을 파견했는데 트럼프가 이에 대한 보복 조치에 나선 겁니다. 그러자 트럼프의 발표 하루 뒤인 18일 8국은 공동 성명을 내고 트럼프의 관세 조치에 대해 위험한 소용돌이를 초래해
대서양 관계를 훼손한다고 비판하고 덴마크 및 그린란드 주민들과 전적으로 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부과를 공언한 관세는 지난해 무역협정을 통해서 확장된 관세, 영국은 10%, 유럽연합은 15%에다가 추가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트럼프는 이날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란드를 원하고 있고 덴마크는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안보를 위해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를 거듭 펼쳤는데, 또한 그린란드가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인 골든돔에 필수적이라면서 이 땅이 포함될 때만 최대 잠재력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The Tariff King, 관세왕. 나는 트럼프, 난 관세왕. 자, 미국의 관세 위협은 유럽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관세 위협을 용납할 수 없고 지금 상황에 맞지도 않는다면서 유럽인들은 단합해서 조율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영국 총리는 완전히 잘못된 일이라고 하고, 스웨덴 총리는 우리는 위협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고요. 독일에서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참가 거부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밑에 쭉 내용이 나오는데 더 극단적인 조치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지금 폴리티코 유럽파는 이날 유럽 정가에서 미국 유럽 사령부에 대한 지원 중단과 영내 미군이 주둔 중인 기지 폐쇄 또는 통제권 회수 등의 제안까지 나오고 있고요. 미군 유럽 사령부는 유럽 전역에 31곳 상술기지와 19곳 군사시설에다가 미군 67,500명을 주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주영 미군은 최근 북대서양에서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 선박을 납포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자, 지금 사진은요. 독일 그린란드의 병력 파견, 16일 그린란드 수도 누크 국제공항에 착륙한 비행기에서 독일 연방군 소속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내리는 장면입니다. 실제 유럽 각국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면 미군이 유럽에서 철수해서 나토 체제가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트럼프가 먼저 동맹국 영토를 탐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 철수 논의도 더는 성력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고요. 한 나토 당국자는 미군 기지를 협상 카드로 쓰면 유럽은 안보 보장을, 미국은 가장 가치 있는 전방 작전 기지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외에 한 관계자는 서방 안보의 핵심 고리인 유럽 주둔 미군의 존폐 여부까지 거론하기 시작한 것을 두고 대서양 동맹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자, 그린란드를 둘러싼 파열음이 커지면서 대서양 양안에서는 적전 분열은 곧 자멸이라면서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고요. 에스토니아 총리를 지낸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쯤 신이 났을 것이라면서 대서양 동맹 간 분열을 통해 이득을 보는 건 바로 그들이라고 하고요. 우리의 내부 다툼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에 집중해야 할 역량을 소모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위험한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고요. 스페인 총리는 푸틴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토마스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나토 분열을 바라는 푸틴, 시진핑을 비롯한 적대 세력에게는 호재라면서, 같은 당의 돈 베이컨 하원의원도 나토 동맹국을 위협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고요. 무소속 버니 샌더슨 의원은 가장 가까운 동맹을 파괴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그린란드, 러시아와 중국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져가야 된다. 내가 살고 있는 멀쩡한 집을 동네 악당들이
니네 집을 털려고 하기 때문에 니네 집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다. 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참 이 대서양 동맹이 진짜 무너질지 참 궁금하네요.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컴공 수업을 들어보니 컴퓨터 언어 사라지고 인간의 언어 집중한다. 그래요? 지난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에 있는 스탠포드 대의 컴퓨터 공학과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그러죠. 이 컴공의 AI 과목 강의실인데 초청 강사로 나선 아르시 샤딜바 AI 스타트업 아달라인 창업자는 전통 코딩에서는 같은 값을 넣으면 늘 같은 결과가 나오지만 AI는 다르다면서 시연 영상을 보여줬고요. 노트북으로 클로드 같은 AI 모델에 접속해서 프롬프트 자연어로 입력하는 이 지시문을 따라 입력을 했습니다. 강사는 사람에게 말하듯 AI에도 언어의 의미와 맥락을 잘 활용해야 한다면서 AI를 활용해 앱, 웹페이지, 게임 등을 만들 때 코드보다 순수 영어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미묘한 언어 차이가 제품의 품질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네요. 옛날에는 이 컴퓨터 언어를 써서 컴퓨터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챗GPT, 제미나이나 이런 거는 그냥 우리 언어를 그대로 물어보면 되잖아요. 자, 이 수업은 챗GPT, 제미나이 같은 AI 모델을 사용해서 실제 사용 가능한 앱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보는 부트캠프, 신병훈련소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과제도 시험도 없는데 60여 명의 학생이 팀을 짜서 10주간 AI로 앱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발표하고요. 경영학과 같은 다른 학과 학생도 10여 명이 있는데 1시간 30분 수업에서 컴퓨터 코드는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고 대신 소통 능력이 여러 차례 강조됐다고 합니다. 강사 존 웰리는 동료와 고객은 물론 AI와도 소통을 잘해야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면서 학생들에게 팀을 짜게 하고 2주마다 발표를 강제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하네요. AI가 대학의 테크 교육을 바꿔놓고 있는데 코딩 같은 전공자만 할 수 있었던 기술들이 AI가 대신하면서 언어와 논리, 소통, AI, 윤리, 철학 같은 신문사회과학이 AI 시대의 핵심 역량 공급처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테크 이론에서 실용 위주로 AI 사용 금지에서 효과적인 활용법을 가르치는 쪽으로 바뀌고 있고요. AI 일상화로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바뀌고 AI 경력이 낮은 주니어 엔지니어를 대체하면서 취업난이 심각해진 결과입니다. 자, 대부분 대학에서는 지금 수업 중에 AI 활용을 금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일부 대학은 AI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수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가 지난 학기 컴퓨터 코드 없이 AI로 코딩하는 방법을 배우는 현대 소프트웨어 개발자 강좌를 처음 개설했군요. 카네기 멜론 대는 작년 하반기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출신 강사들이 현업에서 AI 활용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를 개설했고요. 보스턴에 있는 노스이스턴 대는 일상 언어로 의도, 바이브를 설명하면 AI가 알아서 코딩을 해주는 바이브 코딩 수업을 열었다고 합니다. 미국 대학들은 AI 사용 금지에서 적극적 수용, 공존으로 선회하고 있고 과거 글쓰기 수업처럼 전공을 불문하고 AI를 다루는 AI 리터러시 능력이 필수 교양으로 자리 잡으면서 MIT나 스탠퍼드 대의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가 만들어졌고요. 카네기 멜론 대의 생성형 AI라는 강좌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학생이 스스로 수행한 과제를 먼저 제출하고 이후 AI를 활용해서 오류를 검토하고 보완한 버전을 다시 제출하도록 했고요. 또 AI 모델을 협력자로 규정하고 논문에 공동저자 이름을 적듯이 AI 모델 이름을 과제에 기재하도록 하는 수업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수업이 바뀌는 것은 AI 시대에 요구하는 인재상이 바뀌고 이로 인한 주니어들의 구직난 때문인데 미국 벤처캐피탈 시그널 파이어에 따르면 주요 빅테크 15곳의 전체 채용 인원 중에서 신입 비율은 2019년에 14.4%였다가 5년 새 7.2%로 감소했어요. 신입사원 안 뽑는다는 겁니다. 강사 웨일리 씨는 2년 전만 해도 컴공 학생들은 2, 3개 기업에서 취업 제안을 받고 행복한 고민을 했는데 지난해에는 10여 명 학생이 입사 추천서 작성을 요청해 왔는데 올해는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주니어 엔지니어 역할이 AI로 대체되면서 기업 현장에서는 이론보다는 실무 경험을, 코딩 능력보다는 동료와 AI 소통 능력을 요구받고 있고 인문학의 시대가 다시 열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AI 분야 세계적인 권위자인 앙드레이 카파시가 AI 시대 가장 중요한 언어는 영어라고 할 만큼 이제 AI를 잘 활용하려면 컴퓨터 언어가 아닌 일반 소통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 포춘지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판단력과 창의성을 가진 인문학 전공자를 다시 우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AI가 대체할 수 없는 판단력과 창의성. 서학개미 발길 돌려라. 국내도 세배 레버리지 ETF 검토. 제가 이거 주말에 어제 이 기사 읽으면서 워맨신박에서 제가 꼭 얘기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서울 한 증권사 미국 주식 광고가 자, 금융당국이 서학개미들의 발길을 돌리기 위해서 국내 시장에 ETF 규제를 해외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동시에 서학개미의 외국행을 등떠미는 증권사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단속도 벌이고 있고요. 앞서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로 들어오면 양도세를 면제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서 서학개미의 국내 복귀를 위해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쓰겠다는 전략인데 자, 금융위원회는 고위험 고배율 레버리지 ETF 상품 구조를 분석하고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요 증권사 자산운용사와 서학개미를 유턴시킬 방안을 논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고요. 자, ETF는 특정 주가 지수나 채권 통화 등의 수익률을 추종하면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이죠. 이때 수익률을 2배 혹은 그 이상으로 추종하면 레버리지 ETF인데 국내에서는 이 배수 한도를 2배로 제한하고 있는데 또 ETF가 종목 10개 이상으로 구성된 지수만 추종하고 단위 종목 비중도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이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큰 수익을 보려는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증시의 고배율 레버리지 ETF로 눈길을 돌렸고요. 자, 15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TQQQ 나스닥 100을 3배 추종하는 이 보관 금액이 5조 119억이고요. 자, 속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 추종하는 금액은 4조 339억입니다. 심각하네요. 제가 금융당국은 특정 주가 지수를 3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를 허용하고 종목 구성 제한도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예컨대 전자나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률을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를 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국은 해외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금융사에 대해 강경책도 꺼내들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은 작년 말 토스, 시키움증권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진행한 데 이어서 최근 삼성 미래에셋증권을 추가로 검사했다고 합니다. 해외 주식 투자 상품을 팔면서 현금을 주는 공격적인 영업을 하지 않았는지 환율 변동으로 손실이 생길 수 있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아니 해외 도박하러 사람들이 막 나간다고 야 우리나라에도 아주 투기적인 그런 도박 상품을 만들어서 해외 나가서 도박 못하게 하자. 네, 이런 거거든요. 네, 어느 정도 뭐 라스베가스가 됐든 아니면 우리나라 뭐 강원랜드처럼
어느 정도 레저도 즐길 수 있으면서 나 거기 가서 100불 잃고 올래. 그냥 가서 코로나 이런 걸로 투자하면 도박하면서 그냥 재미로 예, 레저 차원에서 하고 올래.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완전히 불법 도박 같은 거는 근절해야 되잖아요. 자, 지금 3배짜리 제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해외 3배짜리 하러 가는 이걸 못하게 해야 되죠. 3배짜리는 우리나라 서학개미 분들 3배짜리 투자하는 거는 증권사에서 매매가 안 되게끔 그걸 금지시켜야 됩니다. 중국 당국이 보면 예전에 뭐 코인 시장이라든지 뭐든지 그 금지시키기도 하잖아요. 보면 우리 저는 정말 어떻게 서학개미 지금 여기 5조 그 다음에 이게 뭐죠? TQQ 5조 그 다음에 속설 4조 이거 나중에 다 3년 5년 지나면서 전부 다 이거 다 읽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투기적인 거 하러 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이걸 만들어서 해외로 요 자금이 못 나가게끔 해야 되겠다 하시는 건데 이걸 해외 주식 계좌에서 이 3배짜리는 다 매매 안 되게끔 해야 됩니다. 이게 떨어지는 거에 배팅이든 올라가는 거에 대한 배팅이든 3배짜리 결국은 돈 다 잃게 돼 있는데 이런 걸 허용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가 해외 도박 나가서 5조든 10조든 해외 도박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 해외에서 쓸 수 있는 자금의 한도 그냥 그냥 레저 차원에서 쓸 수 있는 수준으로 그 정도 이상 하면 뭐 조사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해외 원정 도박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걸 지금 계속 허용을 하고 이런 걸 만드는 해외 블랙락이라든지 뱅가드라든지 그런 회사 놓아놨죠. 이런 거 만들기만 하면 한국 투자자들이 와서 여기서 막 투자해가지고 돈 다 잃어주는데 이거는 도입을 하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올해 6월까지 이 3배짜리는 전부 다 이제 금지시킨다. 아니면 지금부터 신규 매수 매도 금지시키면 돼요. 신규 매수 매도라도. 네, 신규 매수 매도 안 되게 빨리 금지시켜야 됩니다. 정말 이 금융당국이 이걸 종목 구성 제한도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정말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IMF 한국 환 리스크 있는 달러 자산이 외환시장 규모의 25배 환율 충격 취약 경고. 우리나라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해외 주식 등으로 들고 있어 환율 변동 리스크에 노출된 달러 자산 규모가 외환시장 월 평균 거래량의 25배에 달해서 원화 환율이 급변할 경우 한국 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취지의 국제기관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IMF의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외환시장 규모 대비해서 환율 변동 리스크에 노출된 달러 자산의 배율이 25배로 18개 주요국 중 상위 4번째인 것으로 집계됐는데 외환시장 규모는 월평균 거래량을 뜻하는 거고요. 주요국에서는 홍콩, 케이먼 군도 등 조세 회피처로 거론되는 것을 제외했습니다. 이 배율이 높으면 국가 경제가 환율 변동성에 그만큼 취약하다는 의미인데 환율이 조금만 움직여도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이려는 달러 매매 물량이 한꺼번에 그 나라 외환시장에 쏟아져서 더 크게 환율을 요동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환시장 규모 대비해서 환노출 달러 자산 배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대만이네요. 45배에 달했고요. 대만의 달러 자산 규모는 우리나라와 엇비슷하지만 외환시장 규모가 작다 보니 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고요. 한국의 환노출 달러 자산 배율이 25배인데 이것은 캐나다, 노르웨이 등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노르웨이도 국부 펀드를 중심으로 해외 투자가 많은 국가로 꼽히고 절대적인 해외 자산 규모만 놓고 보면 일본이 가장
크지만 일본은 외환시장 규모 역시 크기에 배율은 20배보다 낮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들은 외환시장 규모 대비 환노출 달러 자산이 한 자릿수 배율에 그쳤고요. 이 국가들은 달러 자산 규모 자체가 적고 유로나 파운드 등 기축통화를 사용하고 있어서 외환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배율이 낮았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반면 한국과 대만은 이 비기축통화국이어서 외환시장 규모가 작고 시장 참여층도 얕아서 환율 변동성에 더 크게 노출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IMF 보고서는 일부 국가는 환노출 달러 자산이 외환시장의 깊이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크다면서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흐름이 단기간에 집중될 경우 과도한 환율 변동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환율이 올라가서 우리가 이 환에 좀 취약한 건 맞기는 한데,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가 제조강국이기 때문에 수출이 잘 돼요. 그러면서 또 막대한 달러가 들어오면서 그게 자체적으로 약간 이렇게 트레이드 오프 시킵니다. 네,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달려서 달러가 들어오면서 다시 환율이 안정되고. 네, 그래서 제목은 한국 환 리스크 있는 달러 자산이 외환시장 규모의 25배 환율 충격 취약 경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일본 잃어버린 30년 닮아가는 한국 하는 충격 분석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사진은요, 청년인재 일본 기업 채용 상담회 한일 산업기술 페어 2017년 청년인재 일본 기업 채용 상담회 2017년이네요. 이거는 네, 기사는 오늘 기사가 맞습니다. 자, 2000년 무렵 구직 시장에 뛰어든 일본 청년들은 심각한 취업난을 겪었고요. 기업들은 대졸 신규 채용을 중단했고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어났는데,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의 취업 빙하기 세대입니다. 자, 한국은행은 19일 한국의 청년 고용 문제를 다룬 보고서에서 한국 청년들이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를 닮아가고 있다고 분석했고요. 취업 지연에 따른 생애소득 감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데다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자산 형성도 어려워지면서 청년층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자, 이재호 하는 차장은 청년 세대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주거비 부담의 생애 역량 평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최근 들어서 청년 세대의 초기 구직 과정과 주거 측면의 어려움이 과거보다 심하다고 했고요. 일자리 측면에서는 고용 지표상으로는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청년층 고용률이 2000년에 43.4에서 지금 24년에는 46.1%로 상승했고요. 실업률은 같은 기간 8.1에서 5.9%로 하락했습니다. 와, 우리나라 실업률 높다, 그죠? 하지만 이는 구직을 위한 준비 기간이 장기화한 영향이라는 게 그의 분석입니다. 이게 청년 실업률이다, 그죠? 구직 자체를 미루면서 경제활동 인구 바깥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늘었다는 것인데, 실제 청년층 취업금 인구는 2003년 227만 명에서 2024년 422만 명으로 2배 가까이 급증을 했고요. 첫 취업 소요 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응답 비중은 2004년에는 24%였는데 25년에는 31.3%로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초기 구직이 늦어지면 소득이 감소하게 되고, 분석 결과 미취업 기간이 1년 증가할 때 현재 기준 실질 임금은 6.7%나 감소하고요. 연공 서열형 임금이 대부분인 영향도 있으나 미취업 기간이 늘어날수록 좋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진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미취업 기간이 1년일 때는 5년 후 상용직으로 근무할 확률이 66%였지만 미취업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면요 56.2%로 낮아집니다.
청년층의 구직 기간이 길어지면 이들이 숙련 기회를 상실해서 인적 자본 축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이후 생애 전체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약화하고 소득이 감소한다고 하고요. 이런 현상은 1990년대 초중반부터 2000년대 사이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 어려움을 겪은 일본 취업 빙하기 세대의 사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청년 세대의 고용 주거 문제는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해서 이중 구조를 개선하고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서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단기적으로는 청년층의 일경험 지원 사업 확대,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20, 30대 우리 청년들하고 축구를 같이 하다 보니까 언젠가 이걸 깨달았어요. 한 10년 전에. 축구하면서 너는 무슨 일 하니? 라고 물어보면 취준생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이 미취업 기간이 1년, 2년 이렇게 되면 이력서에 그걸 쓰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학 졸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졸업을 안 해요. 왜냐하면 취업이 안 되니까. 그런 현실 때문에 제가 2016년, 15년부터 우리라도 대졸, 고졸 사원 한 명씩은 채용하자. 매년. 그렇게 말씀드려가지고 매년 신입사원을 뽑았던 것 같아요. 여기 채슬리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슬리 와서도 저희가 경력직을 뽑지는 않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뭐 빼오거나 뭐 그러지는 않고요. 근데 참 심각하긴 하고요. 물론 지금 일본은 보면 취업이 잘 되죠. 노령화 때문에 젊은 인구가 적다 보니까 취업이 어느 순간부터는 또 잘 되긴 한데 참 우리 동생들 그리고 이제는 아들들 세대까지 내가 뭔가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그 기회가 없다라는 게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4,904로 끝났네요. 주식시장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돼서 많은 일자리가 탄생하길 바라봅니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화이팅 넘치시고 건강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